안녕하세요. 올해로 58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겪어본 일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목부터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사위에 숨겨진 과거입니다. 네, 제 사위 얘기예요. 아니, 전 사위죠. 지금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중년 여성들은 딸이 좋은 사람 만나면 너무 기뻐서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런 마음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겪은 일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 일어났어요. 제게, 그리고 제 딸에게. 먼저 제 딸 은영이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은영이는 늦깎이 대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10년 가까이 회사 다니다가 28살에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거든요. 간호학과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걱정됐어요. 이미 28살인데 다시 대학생이라니. 주변에서도 뭔가 어정쩡하다는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영이가 하고 싶다고 하니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뭔가 전문직 갖고 싶어. 간호사가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늦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간호사면 안정적이잖아요. 여자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같은 학과 친구들은 대부분 20살 초반이고 은영이는 언니뻘이니까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 학교에서 너무 외로워. 다들 어린애들이라 대화가 안 통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나이 차이 때문에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더 안쓰러웠죠. 은영이가 대학교 1학년 내내 그런 식으로 지내니까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늦게 시작한 공부인데 즐겁지도 않고 혹시 후회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다가 은영이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가던 봄이었어요. 3월 중순쯤이었나? 딸이 집에 와서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 좋은 사람 생겼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걱정이 됐어요. 딸이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성급하게 사귈까 봐서요. 이미 28살이니까 결혼 압박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엄마, 그분이 의사야. 성형외과 의사. 어머, 의사라고?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35살이야. 나보다 7살 많지만 너무 젊어 보여. 그리고 정말 착해. 의사의 35살이면 딱 좋은 나이잖아요. 너무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고 무엇보다 의사라니. 제가 꿈에도 그리던 사위감이었어요. 어디서 만났는데? 병원에서 실습할 때 만났어. 그분이 지도 의사셨거든. 아, 그럼 더욱 믿을 만하죠. 병원에서 만났다니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 만남이에요. 요즘 소개팅이나 만남 어플로 만나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은영이가 그분 얘기를 할 때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1학년 때 그렇게 힘들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딸이 다시 밝아졌구나 싶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딸이 그 분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집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뭘 해드려야 할지, 어떤 반찬을 준비해야 할지 몇 번씩 은영이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분을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완벽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현관에서부터 정중하게 인사하고 신발도 가지런히 벗어놓고 첫 인사부터가 달랐어요. 정중하고 교육받은 키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한우 세트에 고급 과일, 그리고 제가 무릎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좋은 건강식품까지 가져와서는 의사인 자기가 보기에도 성분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사이에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식사하면서도 정말 감탄했어요. 젓가락질도 깔끔하게 하고 반찬 하나하나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특히 제가 끓인 미역국을 정말 맛있게 드시면서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조금 서글퍼지는 게 보여서 더 안쓰러웠어요. 아, 그래서 더 은영이한테 잘해주는구나 싶었죠. 그 이후로 박진수 씨는 정말 자주 집에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면서 올 때마다 항상 뭔가 들고 와서 챙겨주고, 어느 날은 비싼 홍삼을 들고 와서는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라며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은영이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안다면서, 그래서 저도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는 직접 병원을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자기가 아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계시다면서 미리 말씀드려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박진수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라면서 정말 꼼꼼하게 봐주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의사구나. 가끔 의료진들끼리만 아는 전문 용어를 쓸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간단한 의학 상식을 얘기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정말 의사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은영이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항상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대하고, 제가 보기에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교제한 지 8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는 거예요. 진수 오빠가 프로포즈 했다면서요. 그런데 저한테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허락받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까지 제대로 하는구나 싶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둘이 알아서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식으로. 그래서 며칠 후에 박진수 씨가 정말 정식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꽃다발까지 들고 와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은영이를 정말 사랑하고 평생 소중히 지키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면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결혼 준비도 정말 완벽했어요. 박진수 씨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신혼집은 강남 쪽 괜찮은 아파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은영이한테는 최고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실제로 신혼집을 보여줬는데 정말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30평대 아파트의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해놨고, 은영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정말 부러웠어요. 예단도 후하게 챙겨줬어요. 금반지에 목걸이,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은 좋게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까지 금반지를 끼워주면서 은영이 엄마니까 제 엄마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사위를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결혼식도 정말 완벽했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웨딩홀에서 했는데 하객들도 많이 왔고, 박진수 씨 동료 의사들도 많이 와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랑 친구들이 다 의사라면서 대단하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졌는지 몰라요. 내 사위가 의사라니 꿈만 같았어요. 박진수 씨는 결혼식 내내 은영이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도 항상 은영이를 먼저 챙기고, 하객들한테 인사할 때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어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곤돌라를 타고 찍은 사진, 정말
영화 같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은영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기뻤어요. 늦게 결혼한 딸이 바로 임신까지 하다니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박진수 씨도 정말 좋아하면서 은영이를 더욱 소중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진수 씨가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개업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업이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었죠. 은영아, 진수가 요즘 왜 계속 집에 있어? 병원은 언제 그만둔 거야? 그게 개업 준비 때문에 좀 일찍 나왔대. 딸도 뭔가 애매하게 대답하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 개업 준비를 한다고 해도 완전히 일을 그만두지는 않잖아요. 특히 의사라면 더욱 그렇고 며칠 후에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은영이가 입덧이 심해져서 제가 가끔 집에 반찬을 해다 주곤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집에 이상한 상자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은영아, 이거 뭐야? 그게 진수 오빠가 개업 준비한다고 주문한 거래. 상자에 적힌 글씨를 보니까 의료용품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정식 의료기기 회사가 아니라 개인 판매업체 같은 데서 온 것 같더라고요. 진수야, 이거 어디서 주문한 거야? 그게 개업하면 필요한 것들이라서요. 대답도 좀 어물쩍거리는 것 같고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식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라면 제대로 된 업체에서 주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감기가 심해져서 동네 내과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박진수 씨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선생님, 저희 사위가 의사거든요. 성형외과 의사인데 박진수라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박진수, 성형외과요? 제가 아는 성형외과 의사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요. 강남에서 일하셨거든요. 강남 성형외과는 거의 다 아는데 혹시 다른 병원일까요?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다고 넘어갔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의사들끼리는 서로 아는 사이가 많다고 들었는데 특히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더욱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니. 그 일이 있고 나서 다른 것들도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진수 씨가 집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목소리가 좀 커서 자연스럽게 들리게 됐는데 야, 그거 언제 갖다 줄 수 있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 면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면허? 의사가 왜 면허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 그리고 손님이라는 표현도 이상했어요. 의사라면 환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박진수 씨가 제가 듣고 있는 걸 눈치채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개업 관련해서라고 둘러댔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박진수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은영이한테 의사 면허증을 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면서 자랑하고 싶다고 했죠. 며칠 후에 박진수 씨가 면허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일단 종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의사 면허증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질이 떨어져 보였어요. 그리고 글씨체도 좀 다른 것 같고 더 이상한 건 발급일자였어요. 박진수 씨 나이로 계산해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면허를 받았다고 해도 시기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의사 면허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박진수 씨 면허증에 적힌 번호를 입력해봤는데 해당 면허번호로 등록된 의사가 없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입력했나 싶어서 몇 번 더 해봤는데 결과는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박진수 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진수 씨가 일했다고 했던 병원에 전화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박진수라는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박진수요? 저희 병원에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성형외과에도 그런 분 없어요. 혹시 다른 병원 아닐까요? 이상했어요. 그럼 박진수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 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해봤는데 역시 나오지 않았어요. 박진수라는 이름의 성형외과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박진수 씨가 예전에 추천해줬던 병원, 그 병원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선생님, 혹시 저를 소개해주신 박진수 선생님과는 어떤 사이세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라고요. 박진수요? 그분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왜 그런 표정을?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진수 씨는 의사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의료사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 이후로 가끔 환자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곤 했는데 설마 아직도 의사인 척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불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다고. 불법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은영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임신 중인 딸이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행히 박진수 씨가 없을 때였어요. 저는 딸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영아, 앉아봐.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 그리고 제가 알아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의사 면허번호 조회 결과, 병원 전화 확인,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까지. 딸의 얼굴이 점점 새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그럼 진수 오빠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불법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잘못 알아본 거야. 딸은 믿고 싶지 않아 했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까지 한 사람이 그런 사기꾼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은영이는 며칠 동안 제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고, 다른 박진수일 수도 있다고 어떻게든 변명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먼저 박진수 씨의 과거 행적을 추적해보기 시작했어요. SNS도 뒤져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3년 전 신문 기사였어요. 무면허 성형수술로 환자 사망, 30대 남성 실형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사진을 보니까 박진수 씨였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더욱 끔찍했어요. 박진수 씨는 원래 의사였지만 10년 전에 의료사고로 면허가 취소됐고 그 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성형수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전에 한 여성 환자가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업무상과 실치사로 3년간 복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박진수 씨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은영이를 만난 것도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박진수 씨가 병원을 그만뒀다고 했는지, 왜 집에 이상한 의료용품들이 쌓여 있었는지, 왜 전화할 때 면허는 신경 쓰지 마라고 했는지. 박진수 씨는 우리 집을 불법 시술소로 만들 계획이었던 거예요. 은영이와 결혼해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고 그곳에서 다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은영이가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것도 아마 계산에 들어갔을 거예요. 간호 지식이 있으니까 수술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은영이에게 다시 갔을 때 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엄마, 그럼 정말로 응, 은영아,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은영이가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임신 중인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어떡해. 이 아이는 어떡하고?
제가 안아주면서 함께 울었어요. 내 딸이 이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까지 베고 있다니. 우선 진수한테 따져봐야 해.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날 밤 박진수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든 증거를 내밀며 추궁했어요. 처음엔 발뺌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거라고, 자기는 정말 의사라고. 하지만 신문기사와 법원 판결문까지 보여주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나 봐요. 그때부터 박진수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다. 나는 의사 아니야. 그런데 뭐 어쩔 건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정중하고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너희들도 좋잖아. 나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고 비싼 것들 받아먹고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당신이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속였다고? 내가 언제 의사라고 했어? 너희가 알아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가 의사인 척 연기한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면서 우리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나 이 집에서 일 좀 할 거야. 손님들 받아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형수술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 은영이도 간호학과 나오니까 도움이 될 거야.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 의사 사위, 안정적인 미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박진수 씨는 우리를 자신의 범죄에 연루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임신한 사람한테 무면허 수술을 도우라고? 뭐가 문제야? 돈 잘 벌리는데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어.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하지만 박진수 씨는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자기 권리가 있다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재산권도 있고 그래서 쉽게 내쫓을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사기 결혼으로 볼 수 있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니까 그 부분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박진수 씨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집을 불법 시술소로 만들려고 한다고. 경찰이 와서 집을 수색했을 때 정말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일단 집 안 곳곳에 숨겨둔 의료기기들이 있었어요. 수술용 메스, 마취제, 그리고 각종 성형수술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박진수 씨의 휴대폰에서는 고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성형수술 상담을 해주고 가격을 흥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코 수술 200만 원, 눈 수술 150만 원, 병원보다 훨씬 싸게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손님들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박진수 씨의 더 많은 과거가 드러났어요. 사실 이 사람은 상습범이었어요. 지금까지 최소 5명의 여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나서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인 척하거나 사업가인 척하거나 변호사인 척하거나 그 중에서도 특히 간호사나 의료진을 노렸다고 해요. 의료 지식이 있어서 자신의 불법 의료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매번 결혼까지 하고 임신까지 시킨 다음에 자신의 범죄에 연루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임신한 여성은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어렵고 아이 때문에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계산한 거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진수 씨의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박진수 씨가 변호사라고 속여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자격으로 법무사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고요. 또 다른 분은 박진수 씨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속여서 만났는데 실제로는 다단계 사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박진수 씨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속이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역시 은영이었어요.
임신 7개월인 상황에서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엄마, 이 아이는 어떻게? 이런 아빠를 둔 아이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은영이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가 잘 키울 거야. 그리고 대학교도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겠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수 씨의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와 은영이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법정에서 박진수 씨를 다시 봤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능청스럽게 웃기도 하고 우리를 보면서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판사님이 물어봤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박진수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이런 경험도 못 해봤을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결국 박진수 씨는 사기죄, 무면허 의료행위, 혼인빙자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입은 피해가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일단 신혼집 보증금은 다 날아갔고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이런 것들은 돌려받을 수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은영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영이는 임신 중에도 학업을 계속했고 출산 후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정말 대견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딸이었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아빠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영이는 이 아이한테는 절대로 아빠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은영이가 간호사가 되고 2년쯤 지났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은영이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진심으로 좋아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걱정했어요. 또 속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어요. 의사 면허증도 확인하고 병원에도 전화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다행히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은영이의 딸도 자기 딸처럼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은영이가 재혼할 때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모든 걸 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은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도 친딸처럼 키워주시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어요. 첫 번째 결혼식이 그렇게 화려했는데 다 거짓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조용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훨씬 따뜻하고 진실했어요. 이제 은영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남편분도 정말 좋은 분이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가끔 은영이가 그래요. 엄마,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고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됐으니까요. 박진수 씨의 다른 피해자들과도 가끔 연락을 하게 됐어요. 다들 비슷한 상처를 받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분은 사기 예방 강의를 다니시기도 해요.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예요. 박진수 씨가 5년형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모범수로 3년 만에 출소했어요.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바로 은영이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은영이가 그때 저한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진수가 연락 왔어. 뭐라고? 다시 만나자고. 자기가 변했다고. 진짜 새 사람이 됐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은커녕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은영이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박진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도 찾아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정말 스토커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이가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박진수 씨와 마주쳤다고 해요. 은영아,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박진수 씨가 아이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은영이는 정말 무서웠대요. 혹시 아이한테 해를 끼칠까 봐서요. 그때 마침 은영이의 새 남편이 되신 분이 나타났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당신이 박진수 씨군요. 제 와이프와 아이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박진수 씨는 처음에 비웃으며 말했어요. 와이프. 은영이는 원래 내 와이프였어. 그리고 저 아이는 내 딸이고. 법적으로는 이미 이혼이 성립됐고 아이의 양육권도 포기하셨잖아요. 새 남편분이 정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시더라고요. 박진수 씨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진수 씨의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어요. 새 남편분이 조사해 보니까 박진수 씨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다른 여성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소하면 의사가 아니라 이번엔 변호사 행세를 하겠다고 했나 봐요. 그리고 이미 몇 명의 여성들과 만날 약속도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은영 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결국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요. 박진수 씨는 계속해서 은영이를 괴롭혔거든요. 직장 동료들한테까지 연락해서 자기가 은영이의 진짜 남편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은영이가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은영이 직장에서도 이상한 시선을 받게 만들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진수 씨의 또 다른 범죄들도 밝혀졌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알게 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은영이가 달랐어요. 예전에 순진하고 착한 은영이가 아니라 정말 강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법정에서 박진수 씨와 마주했을 때도 전혀 주눅들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제게 한 모든 일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딸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박진수 씨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은영이는 끝까지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당신의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한 번 속은 걸로 충분해요. 결국 박진수 씨는 스토킹 혐의로 다시 2년을 더 받았어요. 그리고 은영이와 아이에게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끝난 것 같았어요. 박진수 씨도 이제야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인정한 것 같더라고요. 새 남편분도 정말 든든했어요. 모든 과정에서 은영이를 지켜주시고 법적인 문제들도 다 도와주시고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은영이 가족은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도 이제 5살이 됐는데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새 아빠를 진짜 아빠인 줄 알고 있고 그 분도 친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있어요. 은영이는 가끔 그래요. 엄마,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정말 그래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일하러 가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박진수 씨의 딸인 그 아이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다행히도 아빠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은영이를 쏙 빼닮았죠. 아이는 아직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당분간은 알려줄 계획이 없어요. 아이가 충분히 성숙해졌을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요. 새 아빠가 되신 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그분을 진짜 아빠처럼 따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해졌어요. 물론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에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은영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새 남편분을 만날 때도 처음에는 정말 많은 걸 확인했거든요. 미안하지만 한 번 당한 일이 있으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은영이도 간호사로서 인정받고 있고 새 남편분도 정말 좋은 분이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래도 그때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에요.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은영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때 일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군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니까요. 작년에 정말 우픈 일이 있었어요. 박진수 씨가 감옥에서 은영이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내용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뻔한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은영아, 나 출소하면 진짜 의사가 될 거야. 의대 편입 준비하고 있어. 정말 끝까지 의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40살이 넘은 나이에 의대 편입이라니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영이는 그 편지를 보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믿어요. 은영이도 결국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진짜 좋은 사람들과 진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